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가족상담 이론 강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장의 2절입니다. 2절 내용으로서 좀 짧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정도, 한 군데 정도가 좀 중요하다, 잘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절의 가족상담의 기본 개념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가족의 지표가 나옵니다. 기능적인 가족의 지표, 어떤 것들이 기능적인지. 세 번째, 가족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족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1강에서 좀 전반적인 좀 기초적인 부분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강 강의는 좀 워밍업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의 개념. 가족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 즉 결혼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족의 개념이죠.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 끈으로 연결된 제1차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우리가 1차 집단 하면 이제 가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부부, 부모, 자녀, 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은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며 서로의 안전, 휴식, 영양, 성장, 성, 애정의 욕구 등을 1차적으로 충족시킵니다. 가족의 정서적 결합이 중요하며 이는 가족 안에서 공동생활이 잘 된다는 것은 역할 배분에 무리가 없고 각자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서로 인정하며 역할 수행의 조화를 이루며 일상생활이 안정적 발전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의 좀 기능적인 부분, 건강한 가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인데요. 이쪽 페이지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은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별표 하나만 치시고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근거로 가족을 체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체계의 동그라미. 우리가 앞에서 베르탈람피가 말한 이야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쭉 머릿속에 상기하시면 됩니다. 1번, 가족은 각 부분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의 특징을 지닌 체계입니다. 비총합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하죠. 교재 바로 쓰면 됩니다. 체계의 움직임은 어떤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가족 규칙이란 걸 쓰면 되겠죠. 모든 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계의 동그라미, 이와 같은 경계의 특성은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 체계 한 부분의 변화는 체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가족 체계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항상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항상성입니다. 여섯 번째, 체계의 기능 중에 체계 간의 가로 의사소통이나 피드백 기능의 가로 의사소통과 피드백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족에서의 개인 행동은 곧 원인이 곧 결과가 된다는 직선적 인과관계보다는 끊어요. 원인이 결과이며 결과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순환적 인과관계로 봅니다. 순환적 인과성을 말합니다. 8번, 다른 개방체계와 마찬가지로 가족체계는 목적을 추구합니다. 목적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9번째, 체계는 하위체계에 의해 성립되며 그 체계는 보다 큰 상위체계의 일부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혼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5번에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자, 2번, 기능적인 가족의 지표가 있습니다. 자, 기능적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의 동의어는 건강한 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는 역기능적이 되겠죠. 가족의 기능적 수준을 평가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특성, 그 다음 가족 내의 세력을 다루는 방법, 이 세력은 일종의 권력적인 측면입니다. 그 다음 3번, 가족 응집력의 양과 유형, 4번, 가족 내 의사소통, 5번째, 문제 해결 능력, 6번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가족의 지표 7번째는 자존감의 형성, 8번째는 친밀감과 자립성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서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니 여러분들이 기능적인 가족인지 아닌지를 보는 지표들입니다. 부부관계의 특성, 부부가 상대 배우자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협력하는가. 자, 그 다음 2번, 가족 내의 세력을 다루는 방법.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끊어봐요. 부모가 리더십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좋습니다.
세력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가정 내에서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응집력의 양과 유형, 가족이 어떻게 응집성과 개별성 양쪽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결속력을 말하는 거죠. 그 반대는 개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응집성과 개별성 양쪽이 조화를 잘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가족 내의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명백한 대화를 격려하는가, 가족이 자발적으로 대화하는가, 서로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가, 이러한 것 등이 있습니다. 명백한 대화를 격려할수록 기능적입니다. 가족이 자발적으로 대화할수록 기능적입니다. 서로 말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기능적인 가족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가족이 위기에 어떻게 접근하여 효과적인 과정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가를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 될 것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족 내에서 각 구성원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끊어요. 표출된 감정 표현이 공감적 반응을 얻었는지의 여부와 공감적인 반응을 얻어야 기능적인 가족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때 기본적인 가족의 기분 정도 등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을 다루는 방법들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째는 자존감의 형성입니다. 자존감이란 긍정적 자기상을 말합니다. 긍정적 자기상이며 누구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다는 비교적 자기상이 강한 사람은 끊어요.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이상적 자기상과 비교하여 자신을 볼 것입니다. 참된 자아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으며 변화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게 참된 자아고, 이게 바로 자존감이 되겠습니다. 자, 친밀감과 자립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의 여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독립성은 자립의 필요 조건이지만 결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과 자립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자립이란 자신의 두 발로 서면서 동시에 필요하다면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자립한 인간이란 자율과 의존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율과 의존의 조화에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립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개념으로 자신이 두 발로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자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에게 기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립을 하려면.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의존이 된다. 그래서 자율과 의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자립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을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족에서 자립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서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지간에 기댈 수 있는 능력, 그 형제한테 기댈 수 있는 능력,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자립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 관련 문제입니다. 1번, 가족 상담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는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을 적용하기 위한 지표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증상이 역기능적에 빠진 가족관계의 체계 속에서 얽혀 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자,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가족관계 체계 속에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기능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가족 상담의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관계 체계 속입니다. 가족관계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가족 상담으로 들어가야지 개인 상담하는 거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는 사람의 호소가 특정 가족 개인 문제보다는 여기서 끊고요. 가족 간의 관계 변화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 변화에 가로 딱 묶어요. 이러면 가족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청소년이 관련된 많은 문제 행동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분리에 대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가족 상담의 개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은 지나친 간섭, 밀착된 경계를 보이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대개 청소년 자녀가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청소년 자녀는 가족으로부터 좀 분리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 정서적 독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족이 겪고 있다면 가족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자,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의 문제를 유형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1번을 정리를 간단히 해야 돼요. 자, 1번 정리하면 이거는 개인 상담이 아니라 가족 상담을 위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증상적인 부분이 가족 관계 또는 체계적인 측면에서 증상이 있다면 가족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면 이것은 가족 상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원의 분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족원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경우, 이런 경우는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원의 분리를 우리가 뭐라 하죠? 네, 이걸 자율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원의 자율성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죠. 대개 대상자는 청소년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족 상담을 했을 때 바로 이 청소년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분리라는 단어를 밀착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경계의 문제입니다. 경계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계의 문제에서 밀착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밀착된 가족일수록 분리가 어려우니까요. 자, 이러한 경우는 가족 상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로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 맞벌이의 문제, 아동 양육의 문제, 청소년 동일성의 문제, 집단하는 성인 자녀의 문제, 연로한 부모 돌보기, 한부모 가정의 문제, 아동학대 가정의 문제,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는 청소년 상담이니까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4번입니다. 청소년기 동일성 문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아동학대 가정의 문제나 알코올, 약물 중독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부간의 문제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려는 젊은 부부는 원가족과 독립적이면서 연결된 하나의 하위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이 출생한 가족과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원가족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원가족과 분할을 잘하지 못한 개인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될 것입니다. 맞벌이 문제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남녀 평등이라는 것과 가사 분담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동 양육의 문제입니다. 치료적 개입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과 다른 가족 사이에 역기능적 상호작용 양상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청소년기 동일성의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이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면 우울이나 자살을 시도하거나 그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 등을 휘두르는 행동화라는 양극단의 양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의 또 다른 어려움은 등교 거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학교 부적응을 중심으로 한 신경성 식욕부진증, 여러 가지 비행 등 자아정체감의 장애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은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다. 이것을 뭐 집단 상담에 이런 데서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도 배웠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기의 동일성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의 동일성 하면은 자아정체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자아정체감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 보면은 불안정한 청소년이 있고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떠나는 성인 자녀와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가족상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는 부모의 곁을 떠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성인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힘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야 할 시기가 되면 이 같은 과제는 모든 가족의 위기로 파급되고 집을 떠나는 과제는 좀처럼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부모 자녀 관계를 분리시키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던 투자를 부부관계로 돌리도록 변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인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주고 다시 중년의 부부관계로 이러한 투자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로한 부모 돌보기입니다. 연로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점점 늘어나는 중년기 가족들에게 부모와의 상호관계나 가중되는 스트레스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문제입니다.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는데 그에 따른 스트레스와 재원 가족들에 대한 계부모 가족이라고 하죠. 스텝 패밀리. 계부모 가족은 생활 주기 변화의 분열인 동시에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부모 가족인데 이제 부부가 있다가 한 명이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그러면 한부모 가족이 되잖아요. 한부모 가족은 기존의 생활 주기의 분열이라고 보면 돼요. 붕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재혼을 했다. 재혼을 했으면 다시 이러한 생활 주기가 새로운 주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한쪽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으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가족이므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더 많은 관계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더 많은 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한부모 가족이 다시 재혼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가정의 문제입니다. 학대받고 큰 아이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컸을 때 자기 자녀를 다시 학대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될 수 있고요. 자,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학대를 받는 악순환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학대가 계속해서 세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상담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거나 끊어주세요. 부모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도 필요할 거다. 자, 부모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부모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자녀에게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약물과 알코올 중독의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상담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감정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그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가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레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볼 것이고요. 뒤에 이제 3절, 우리가 이제 3강에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론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가족 스트레스는 생활 스타일을 만들어갈 때 생활 체계에서 가족에게 어떤 자극 요인이 더해집니다. 그럼으로써 종래의 생활 양식에 혼란이 초래됩니다. 혼란의 동그라미. 기존의 대처 양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의 동그라미. 없는 위기에 도달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과 결과까지를 포함하는 능동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가족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원인입니다. 지금 많이 가족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 원인이 뭐냐? 1번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이전에는 가족의 기능이었던 생식, 성, 교육, 오락 등의 여러 기능이 점차 외부로 이양이 됩니다. 외부로 이양되거나 가족 고유의 기능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가족의 중요성은 약화되었습니다. 가사 노동의 경감과 함께 끊어요. 자녀 수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녀 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주부의 사회 진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활발한 취미 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출산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족은 기능 면에서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규모에 있어서도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줄어들고 있죠. 확대 가족이 줄어들고 있고 30세 이후의 사람들은 형제가 거의 2명 정도로 가족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족의 중요성을 약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참고하셔도 됩니다. 가족 갈등의 다양성에 따른 접근법입니다. 1번 가족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가족의 문제 행동이나 병리 현상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 전체로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상담이란 거,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가족 관계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자, 가족 전체로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끊어요. 심리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의 관점과도 관련하여 가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갈등의 다양성에 따라서 접근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 가로 묶어주세요. 가족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으면서 실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담자나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여 가족 공동체 생활을 유지, 회복,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족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지적으로만 이해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가족 스트레스 연구 동향입니다.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족 스트레스 연구는 가족을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는 사건에 주목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사건의 동그라미, 위기 사건의 동그라미, 개인과 달리 가족이 보이는 스트레스는 수직의 동그라미, 수평의 동그라미, 수평적 요인과 수직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므로 더욱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토와 맥골드기 이야기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번과 3번입니다. 2번과 3번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족 스트레스 연구 동향 카토와 맥골드릭입니다. 카토와 맥골드릭은 가족생활주기 6단계를 제시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가족생활주기도 뒤에 나올 거니까요. 자, 가족 스트레스 연구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직적 스트레스가 바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수평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직적 스트레스는 쭉 위 세대에서부터 아래 세대로 쭉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수직적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죠. 수직적 스트레스의 요인은 끊어주시고요. 자, 거기 보면 가족의 태도, 기대, 규칙 등 세대에 따라 전수되는 관계와 라고 했습니다. 기능 양상을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족의 태도, 그 다음에 가족의 기대, 가족의 규칙, 자, 등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전수되는 관계, 세대적 전수라고 하면 돼요. 세대적 전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수직적 스트레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족에서 파생되는 가족의 이미지. 원가족이라는 것은 부모 세대를 말하니까요. 자, 가족 이미지. 그 다음에 가풍도 내려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대로 계속 가족 신화, 가족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어 오는 수직적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평적 스트레스는 발달적 스트레스 요인과 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발달적 스트레스 요인과 그 다음에 외적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외적 스트레스 요인과 발달적 스트레스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게 수평이다. 자, 첫 번째 발달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발달의 동그라미, 이거는 생활주기의 변화입니다. 생활주기, 라이프 사이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활주기의 변화와 관련성이 있다. 자, 거기 보면 자녀의 출산, 입학, 결혼처럼 대부분 가족이 발달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같이 가족이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자, 예측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측할 수 있는 사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거기 보면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가 입학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생활주기 변화상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스트레스 요인이고 이것은 수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바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예측할 수 없는, 예측 어려운 요인으로서 실직이라든지 교통사고 등에 의한 죽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적 스트레스 요인은 어려운 부분으로서 바로 수평적 스트레스의 내용이 됩니다. 요거 하나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1, 2, 3, 4가 나오는데요. 거기 4번 지문이 좀 잘못 들어갔습니다. 4번 지문만 화이트로 쭉 지워주세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토와 맥골드릭이 제시한 가족체계에서의 스트레스 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된 문제, 공개된 문제인데요. 첫 번째 가풍이 나왔습니다. 자, 가풍 보면 제가 수직적 스트레스의 밑에 개념에 가풍이 들어있죠. 이 가풍이 바로 수직에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전수되는 것 중에 가풍이란 게 있잖아요. 자, 2번 가족원의 만성적 질병입니다. 자, 만성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이제 만성적인 질병은 대개 노화와 연관되어서 만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급성적인 부분은 예측하기 힘든 거지만 만성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나이 드셨으니까 발달적 단계에서 노년기, 자, 발달적 단계 노년기 때 만성적 질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따라서 수평적 스트레스원, 발달적인 스트레스원에 만성적 질병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성적 질병이 들어간다. 그래서 만성적 질병은 수평적 스트레스원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녀 출산이 있습니다. 자녀 출산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바로 이 출산이 바로 이제 수평적 스트레스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원래 문제 지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갔는데 4번은 제가 써드린 대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족원의 실직이 나왔는데요. 4번에다 쓰세요. 가족원의 실직은 이라고 했어요. 자, 실직은 아시는 대로 갑작스러운 실직이 예측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외적 스트레스는 수평적 스트레스에 들어가요. 수평적 스트레스원이며 자, 하나 더요. 자, 가족 유산이 나왔어요. 가족 유산. 가족이 내려준 유산. 그것은 이제 가족 유산은 무엇일까요? 네, 수직적 스트레스원입니다. 수직적 스트레스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4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내용에 가족의 잘못된 경계선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다 이거 아니고요. 그걸 쭉 지워주시고 자, 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는 다 되셨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아놓으세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직과 수평으로 구분해서 카토와 맥골드릭이 제시한 스트레스 원입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스트레스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이론은 최근에는 좀 이렇게 등장한 것이 좀 뜸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출제된 경력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학자가 어떤 연구를 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